분위기는 비슷해요. 부동산 사장님들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은 올 상반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물론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죠. 부동산에서도 온도차가 이제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부동산원 통계 말고요. 민간 통계에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 이제 끝났다. 상승 반전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속속 잡히거든요.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런데도 완판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줄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에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현장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가 한동안 한국 부동산원 통계 이상하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KB 시세도 부동산 114 시세도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네, 추이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숫자 0.1 마이너스 0.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 자체를 보면 올 1월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올라가고 부동산원 통계도 제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컸어요. 서울 같은 경우 0.09에서 0.14%. 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여름 휴가철 그 부동산원 통계 보면 이제 원인 분석을 하는데 휴가철이 끝나고 인기 지역들 위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0.0이 아니라 0.1 단위로 올라간 건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도 이제 다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매매 전세 똑같습니다. 매매도 지방이 이제 0.02가 됐고요. 그 전세도 마이너스 0.01에서 0으로 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자가 없어졌거든요. 통계를 보고 추이를 보면 바닥 찍고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다시 2차 하락이 온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2차 하락이 온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아니고 3년. 저는 항상 3년입니다. 심리는 3년이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올랐을 때 그 올랐던 상승에 대한 추억을 잊어버리는데 3년이 걸리고요. 우리가 조정기가 오잖아요. 네. 조정기가 오면 그 조정기 나중에 이제 회복기로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에 대한 공포감을 잊어버리는데도 3년이 걸립니다. 우리 심리는 항상 3년이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작년에 좀 조정이 됐고 지금 상황이 아직도 상승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아마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수요자가 만약에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르릉 하고 소장님 저 실수요자입니다. 어떻게 올해 들어가 볼까요? 하면 뭐라고 답을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자금력이 있느냐. 두 번째, 그래서 올해 집을 사야 될 이유,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시다면 사셔라. 그리고 단 사시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3년 정도는 큰 재미는 못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필요하고 사셔서 5년 이상 이자 내고 잘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거다. 물론 그 기간이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은 사서 나는 내년에도 오르고 후내년에도 오르고 우리 2019년, 2020년처럼 계속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 내려놓고 실수요자인데 필요하면 감당할 수 있으면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요. 막상 만약에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왔다. 그때 못 들어갑니다. 겁이 나서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때 집값 떨어졌을 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년 12월, 올 1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필요하신 분들은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집값이 오른다고 통계들이 이제 다 나오잖아요. 민간도. 집값이 오르는데 판다는 사람은 왜 많은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으면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 흐름이 통계를 보면 1월부터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잡고 본다면 7년 오르고요. 작년 1년 조정이 됐거든요. 2021년이 거의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올 1월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15% 정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억 기준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5천으로 올랐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도 야 지금 따라가도 될까?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과연 얼마가 남을까에 대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조금 관망세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아요. 야 여기서 올라가면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제가 판교 다녀왔거든요. 판교 역 앞에 현대백화점 앞에 이제 푸르지오 그랑블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판교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시세도 알아볼 겸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고민이라고 이제 팔긴 팔아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가 좀 오르긴 했는데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제 팔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이 대다수의 집주인들 마음이 아닐까.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적당할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적당할 때가 언젠지를 지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요? 네.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집을 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갈아타기 수요가 이 매물을 만드는 거예요? 갈아탈 수도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도 다 컸고요. 이제 부부 나이가 있으니까 두 분이 사시니까 집이 좀 크다는 거죠. 대형 평수기 때문에 집을 좀 줄이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좀 작은 평수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상급지로 가고 싶은 분들. 예를 들어서 잠실에 계시는 분들은 뭐 대치동이나 반포로 가시고 싶을 거고요. 또 강남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팔고 차라리 압구정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기다려볼까? 지금 서로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야 앞으로 더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일단 매물 회수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막 따라가는데 지금 현장에 제가 뭐 마포도 갔다 오고요. 판교도 갔다 오고 분당 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분위기는 비슷해요. 부동산 사장님들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매물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은 올 상반기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 물론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제 생각에는 당분간 한 2, 3년 정도는 이런 흐름 조금 올랐으면 또 조정이 좀 되다가 이런 횡보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보면 찬바람 불기 전에 부동산 나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 집 사려는 분들 혹은 갈아타려는 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갈아타시는 분들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저스트 두 이트입니다. 그냥 아니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네. 내 집은 돈 좀 더 받고 싶고 사고 싶은 집은 조금 낮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면 걱정이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내 집이 오르면은요 갈아타고 싶은 집은 더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 다운그레이드 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큰 평수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자녀들 다 추가시키고 작은 평수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갈아타고 싶은 집은 비쌉니다. 더 많이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갈아타고 싶은 집이 더 많이 떨어졌다면 저는 갈아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더 이상 안 오를까 봐 팔기도 하고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 이런 수요가 혼재되어 있는데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인데 15개월 만에 이게 최고치다. 한국은행 조사잖아요. 네네.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절대 이제 우리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이걸 상대평가로 보면 15개월 만이니까 한참 고점에서 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심리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절대적으로 보면 이 숫자가 뭐 102 막 이렇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이제 매수세가 강한 건데 100이면 사실은 뭐 엄청나게 지금 사야 돼 막 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보합해서 하락해서 좀 올라온 겁니다. 크게 보면 부동산 시장 우리 앞서서 이제 주간 동향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1월보다
추이가 올라갔고요. 심리도 1월보다 작년보다는 좋아졌다는 거지 이게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저는 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기도 그렇죠. 한데 네. 같은 광명에서 네네. 이게 7월에 공급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네. 요거하고 그 전에 2달 전에 청약에 나섰던 광명자이 네. 가격이 한 2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단지도 다 분석을 해본 단지들인데요. 네.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4구역이고 뭐 입지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광명자이 드세포르나는 이제 광명 1구역인데 가격이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2억이 차이가 나느냐 따져보면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철산역 앞에 이제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앞에 한 2010년도에 입주한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가격이 2011년 11월 분위기 좋을 때 최고점이 12억 6천만 원 거래가 됐었거든요. 입주 연도 좀 차이를 감안을 네. 하셔야 되는데 입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집값 떨어지죠. 올 1월 2월에 9억까지 떨어집니다. 10층 이상 기준으로. 21년에 12억 원 위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12억 6천이 9억까지 떨어졌다는 네. 거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얼마 거래됐나 보니까 11억 4천 거래가 됐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9억에서 11억 4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분양가를 안 올릴 리는 없죠. 이거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와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렸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요. 계속 올라가면 괜찮아요. 올라가면 괜찮은데 우리 주변 시세 연동해서 분양가를 올렸는데 청약을 해서 계약을 하죠. 주변 집값이 떨어지면 만약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 분양가는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시세하고 이제 비교는 하긴 해야 되지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앞으로 3년 정도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는 장은 아닐 거다. 2020년, 2021년 같은 폭등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20, 30대들에게 이게 우리가 경험해본 그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요.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오르고 덩달아 오른다니까 또 불안해요. 다들 불안하잖아요. 네,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청약 시장으로 몰려가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청약을 물론 이게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 주변에 당첨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된다. 네.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청약의 장점이 있잖아요. 청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10%만 내고 3년, 2, 3년 후에 입주하니까 뭐 내년에 집값 떨어지는 건 모르겠고 3년 후는 올라가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 10% 투자하고 분양가에서 10%만 올라도 100% 수익률이 발생하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입주 시점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내 자본들 계획이 좀 어그러질 수는 있죠. 네. 내가 전세도 맞추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 열쇠는 아니다는 점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매 제한 또 풀렸잖아요. 전매 제한 또 뭐 1년으로 완화되고 여러 가지 풀렸는데 근데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네. 실거주 요건 관련해서 입법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이게 뭐 뒤죽박죽이긴 한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양권 투자에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그냥 실소유자가 그냥 하나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혹시라도 실거주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고 분양권 거래가 되고 하면 분위기가 올랐다 내렸다 할 때 불안한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여러 개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과거에 그런 분들이 피눈물을 흘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분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해서 잘들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요건이나 향후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럼요. 덜컥 당첨이 됐다. 당첨은 좋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네, 안 따져보고 저한테도 항상 연락 오는 게 당첨되고 나서 연락 와요. 당첨됐는데 수현님 저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당첨 제한 문제도 되죠. 아니 그러면 자금 계획은 적어도 네. 분양가 대비 내가 어떻게 당첨되면 어떻게 마련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설마 내가 되겠지라고 청약을 하는데 제발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는 건 설마 내게
때가 되겠지라고 청약하지는 마십시오. 네. 설마 내가 되겠지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아온 가점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잘 절대 알아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아무리 로또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떡은 그림의 떡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집값이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공급 충분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미세 조정을 한단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좀 묻고 싶은데요. 미세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게 미세 조정인가요? 네. 조정도 어려운데 이게 미세 조정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정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미세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말 자체가 불안해요. 국토부 장관이 미세 조정이다, 조정이다 이야기할수록 시장은 자극을 받거든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니까 그런 국토부 장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다 자극이거든요. 네.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 불안해서.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라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어떤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공급 일관성 있게 해줄 거야. 그거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은 일관성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미세 조정이라고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들어본 말이 등장을 하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미세 뭐지? 조정 이게 무슨 뜻이지? 또 국토부가 또 뭘 하려는 거야? 미세 조정 이거 잉글리시로 하면 파인 튜닝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말 그 경제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환율 조정할 때만 쓰거든요. 네네. 미세 조정을 한다. 뭐 그러니까 뭘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거지? 오퍼레이션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뭐지? 큰일 난 그러니까요. 건가? 그 최근에 청약 통장을 네.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첨됐는데 나 어떡하지? 대책이 없는 분도 있지만 네. 내가 살아생전에 내 청약 통장을 쓸 데가 없어. 이런 분들이 지금 안성찬 님도 그런 질문 주시거든요. 네. 이 청약 통장 유지해야 될까요? 의견 안 될 것 같고.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져가라고 합니다. 항상. 왜? 자, 금리도 낮아요. 2.1%밖에 안 되고요. 네. 야, 내가 가점도 낮고 아니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추첨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되겠어? 나 청약할 일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한번 깨봤습니다. 한번 깨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 돈이 깨고 나면 또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이상하게 없어집니다. 이게 네. 슬슬슬슬 다 없어지고 내가 뭘 했지? 소장님은 청약 부금 세대 아니에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뭐 그때 세대, 청약 저축도 가입했었고요. 실은 저도. 네. 네. 했다가 결국엔 또 가입해요. 또 종합통장 가입해가지고 지금 넣고 있는데 무슨 짓을 했나? 그냥 내버려뒀으면 물론 집이 있더라도요. 나중에 무주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가지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돈 아니면 내 예치금이 지금 당장 필요해. 네. 어떤 주택을 마련했는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금리를 조금 올려준다고 합니다. 2.8%. 조금요. 2.1에서 2.8% 살짝 늘려주고요. 요거 좀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눈에 좀 띄는데 미성년자들 청약통장 가입하면은요. 네. 2년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럼 만 17세부터 가입하면 되는데 이제 5년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혜택이 늘어나고 연말정산도 소득공제도 240에서 300만 원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또 이게 효자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가입 기간을 엄마 아빠가 미리 조금 넣어주시면 그렇죠, 가입 기간을 그렇죠. 늘려주시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봤습니다. MB 정부 때 우리 보금자리 주택 반값 네. 아파트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만나봤는데요.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데 혹시 아버지 청약통장 없으세요? 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20년인가 30년 잊어버리셨구나. 자동으로 계속 넣고 네. 있던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빨리 해보셔라고 해가지고 당첨되신 분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묵혀두시면 다 산삼이 됩니다. 이거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그 원래 만 17세부터였다. 그래서 종전에는 19살 전에는 가입해줄 필요가 없어요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진짜 시간을 좀 벌어주실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GS건설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네. 영업정지 10개월, 그러니까 네. 국토부에서 8개월은 직권으로 한다고 했고 네네. 2개월 추가로 서울시에서. 정지하는 건 서울시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게 GS 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협력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게 10개월이 아니라 뭐 20개월 해버리면 협력회사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면 저는 좀 따끔한 경고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네.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GS건설은 손발이죠. 이걸 지시한 LH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